어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머가 너무 약해. 한 학생은 문법은 우선 안정되어 있는 학생인데 스피킹 안 돼. 2년이 지났을 때 그 차이는 압도적이었어. 그래머를 탄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규칙성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나머지 표현이나 이런 것만 쏙쏙 채워주기만 하니까 나중에 스피킹도 그렇고 다 너무 잘하는 거야. 문장의 구성 틀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언어를 이론적, 논리적 학습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걸 이미 훨씬 지나버렸어요. 따라서 그 콘크리트에 지금 미친 듯이 새기는 망치를 깨고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까? 그대로 1대1 매칭을 하시면 돼.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거죠. 모든 강사는 그런 식으로 트릭을 씁니다. 근데 이때는 다른 시제를 썼어요. 그 다음 택배 이거는 내일쯤 도착할 거예요. might는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 모르겠다 책임 회피형 직원이 되면서 그 회사는 조만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슈드를 했는데 왜 슈드인지 아마 이분은 알고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슈드가 제가 생각했던 건데 왜 그런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런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법 꼭 필요하냐? 문법을 해야 되냐? 뭐 어떤 사람 문법 많이 공부 안 해도 영어 스피킹 잘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런 프로스 앤 칸스가 활개를 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언제 영어를 시작하느냐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거를 조금 더 제가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고,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제 자랑을 하자면은 클래스룸 교실 환경에서 티칭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학생들하고 그 in person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 스터디 지도를 하다 보면은 저도 관찰 아닌 관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타입 A가 있고 타입 B가 있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사람은 논리적 이해가 안 되면 어학 학습이 힘든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논리적 이해라든지 이런 스터디 환경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꾸 노출되고 따라 읽고 이런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궁극적으로 저랑 2년 함께 클래스룸에서 공부했을 때 누가 늘어있던가, 가장 안정적인 영어를 구사하느냐, 이 관찰 포인트를 가지고 아무래도 확률이 높은 쪽에 싸움을 해주시는 게 좋죠.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문법이라는 게 뭡니까? 언어에 있어서 문법, 규칙이죠. 수학으로 치면 뭐다? 공식이죠. 수학 공부할 때 공식을 일단 외워야 연습 문제를 풀고 응용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학에서 공식을 안 외우면 수학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는 사실 문법이 공식인 셈인데 문법을 건너뛰고 싶은 거는 왜 그럴까? 어렵고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또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영어에서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과 표현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문법은 이해의 영역이에요. 이해의 영역. 그런데 표현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아니고 암기와 노출의 영역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 영어를 배우건 중국어를 배우건 불어를 배우건 자꾸 논리적 이해를 한다, 이것은 스터디의 영역, 자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쪽이잖아요. 근데 어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표현을 많이 익히고 뭘 자꾸 쳐다보고 듣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인식이 생겨온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은, 클리셰 같은 말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언어 민감기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언어 민감기는 보통 태어날 때부터 12세에서 13세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언어 민감기를 넘기면은 어학은 어떻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해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한 5세라고 칩시다. 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걔들이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의 형식, 셀 수 없는 명사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굳지 않은 시멘트와 같은 데를 가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언어적으로 보면. 그런데 13세를 넘기기 시작하면 콘크리트가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새기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거에 있어서 뭐를 건너뛰게 되면 더 어려운 영역으로 가느냐? 문법입니다. 그래머를 어설프게 하고 100이 필요한데 한 50까지만 대충 이해해놓고 자꾸 넘어가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학습자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제 친구 영희는 문법 잘 몰라도 영어 잘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에는 예외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신경, 100m 달리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빨리 달리는 친구가 있죠. 저는 100m 달리기 잘 못했어요. 탤런트가 있는 겁니다. gifted라고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 규칙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머 하면은 막 그냥 회피형 사람들이 생기는데 오늘은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돼요. 중요한 말 굉장히 많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법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데 싫어하냐면 용어가 우선 사람을 put somebody off, 질리게 만들어. 흥미를 떨어뜨리는 걸 영어로 put somebody off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용어가 생각납니까? 문법. 관계대명사. 아, 정말 그 용어들은 숨이 막히고 좀 지루하다. 그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말들. 그죠? 또 도치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미에 그 말씀 드릴 텐데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고 우리 영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스피킹이나 좀 청취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치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법 꼭 필요한 거, 안 해도 되는 거 분리해 드릴게요. 도치는 독해를 위해서 필요해. 또 시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제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스피킹을 잘하는 데 있어서 시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3주째 교보문고를 가고 있거든요. 문법책 보려고. 그러면 우선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Table of Contents라고 그래서 목차. 이거면 숨이 막혀. 어느 천년이 이걸 다 공부하냐? 안 돼, 안 돼. 저도 지금 문법책 집필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쓰니까 시간이 더디고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시제 제일 좋고요. 현재 분사, 분사 그죠? 과거 분사, 현재 분사.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말하기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잠자는 아이 하면 sleeping baby 이러면 sleeping이 원래 동사 원형이 sleep이잖아요. 그에 ing 붙이면 현재 분사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한다거나 과거 분사는 ed, broken window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진 창문. 이래서 그걸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스피킹 할 때 그래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두 개만 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가정법만큼 영어 스피킹이 필요한 게 없어요. 가정법이 용어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도 이따가 준비했거든요. 얼마 전에 외국인하고 얘기하다가도 가정법의 생략된 형태를 저에게 카톡으로 턱하니 보냈더라고요.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퀴즈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음 달에 부산으로 이사 가요. 야, 나 다음 달에 부산 이사 간다? 요걸 한번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자, 오늘 저희 촬영하고 만약에 회식을 한다고 칠게요. 제가 이 학생분에게 혹시 저녁 식사 오세요? 자, 오시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영어로 한번 머릿속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제가 최근에 그 그래머 책을 집필하면서 예전부터 함께 작업했던 원어민에게 요번 책도 같이 한번 작업해 줄 수 있냐? 예문 다양한 경험치를 녹여가지고 한번 잘 써보자. 이렇게 했더니만 그래 주시면 영광이죠. 그러더라고, 저에게. 그러면 영광이죠. 이렇게 왔어, 카톡이. 자, 여기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영어 표현이 가능할까?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그 마이크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어디에 온라인에 주문했는데요. 안 오는 거예요, 3일이 지나도. 그래서 그 문의방이 있죠. 거기에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내일쯤 도착할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그 직원이 택배가 내일쯤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100%는 아니지만 뭐 웬만하면 그럴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백화점에 옷을 사러 왔고 제가 직원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저기 계신 한 손님이 계속 뭐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못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혹시 뭐 좀 도와드릴까요? 자,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저 이런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남편에게 아내분이 여보 그 지금 작업 끝나면 쓰레기 저거 리사이클링 재활용 쓰레기 그거 좀 밖에 좀 내다 버려줄 수 있을까? 요 한글 적을 공간이 없는데 쓰레기 밖에 내다 버려줄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 그러면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요. 이걸 뭐 여러분들 시킬까 봐 지금 겁먹고 있는 건 아니죠? 자, 같이 해봐야죠. 자, 여러분 다음 달에 부산으로 이사 간다 할 때 우선 문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사 가는 건 영어로 move예요. 부산으로 오니까 move to 부산. 맞죠? 그러면 다음 달에는 영어로 뭐죠? next month.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떤 게 잘 안 돼서 완전한 문장을 못 만들까요? 현재 진행이라고 바로 문법을 치고 들어오네요. 야, 현재 진행만 알면 우리는 영어를 쉽게 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지금 또 유도를 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특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맞아요. 여기에 시제는 현재 진행이 맞긴 하네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BING를 쓰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확정된 가까운 미래. 그죠? 이번 금요일 어디 간다. 다음 달에 부산 간다. 픽스드 된 스케줄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I'm moving to Busan next month. 한 번 더. I'm moving to Busan next month. 그러면 여기에서는 소위 말하는 시제가 현재 진행이라는 BING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2번은요. 저녁 식사 여기 어려워. 여러분 오시나요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ome to join 많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dinner 아니면 for dinner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영업을 하면은 동사에서 항상 머뭇거릴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게 기본 동사하고도 연결되는데 오시나요는 come도 생각나고 join도 생각나. 근데 이 형태 변화에서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Are you going to 해야 되나? Will you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문장을 멈추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제 문법이 스피킹할 때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뭐다? verb, 동사의 형태 변화를 못 가져가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동사의 원형을 외우는 것은 단어 암기하면 돼. join, come, visit, 그죠? 바꾸다, change, 그 다음에 늘다, improve. 근데 형태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녁 식사 오시나요는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가 한번. Give it a try. Are you coming? 이라고 누가 하셨고요. 또? Are you joining us? Are you joining us? 문법 틀렸고요. Are you joining us인데 급하니까 그런 거죠. 뭐 이해합니다. Are you joining us?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현재 진행으로 Are you coming to the party? Are you coming to dinner? Are you 뭐 이렇게 하셨네요. 그럼 1번하고 똑같다는 얘기네. 제가 준비하는 건 달라. I actually had something else in mind. 그래서 문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2번에서 이따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법의 3단계도 설명드릴 거예요. 자, 3번.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원어민에게 이번에도 작업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영광이죠. 영광은 영어로 뭘까? honor. 자, 그럼 그렇죠. 지금 어떤 문법이 개입이 됐네요. 그 문장을 보니까 어떤 분이 that would be honored 이렇게 했네요. 어떤 조동사가 들어갔죠? would. 맞아. 그런데 that would be라고 하진 않았어. 근데 어떤 저 학생분이 이제 왜 that would be honored 이렇게 했냐면 보통 영어에 그럴 때는 that would be nice 이렇게 that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that would be honored인데 그럼 좀 이상한 문장이 될 것 같은데 느낌으로는 이 상황에 이 컨텍스트에서 그 답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맞춘 건 뭐다? would.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때 would가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가정이라는 건데 한국말에 그래주면 그러면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말이 그러면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잖아요. 영어는 would가 그 느낌을 줘버리죠. 맞죠? 그래서 문법이 이때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따가 정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택배 이거는 내일쯤 도착할 거예요. It would arrive tomorrow. 좋습니다. 맞는 영어죠. 그럼 또 가정을 쓰셨네요. 저분이 이제 가정에 늪에서 지금 모든 것이 가정일 것이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시제 혹은 가정이다 모든 문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땐 조동사를 딴 걸 썼어요. 100% 도착. 근데 that would 이렇게 하면은 조건이 있어야 돼. 뭐 하면 도착할 것입니다. 이런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아마 저희가 오늘 아침에 발송했기 때문에 내일 도착할 것이다 이 말이기 때문에 might는 정말 무책임한 발음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 모르겠다. 책임 회피형 직원이 되면서 그 회사는 조만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should를 했는데 왜 should인지 아마 이분은 알고 답을 하신 것 같아요. should가 제가 생각했던 건데 왜 그런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거는 자 옷가게에서 한 고객이 못 고르고 있는데 혹시 이게 이제 회화책에서 그냥 외워버리면 Are you being helped? 이런 거밖에 이제 모르거든. 자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까? 그대로 1대1 매칭을 하시면 돼.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거죠. 제가 노린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강사는 그런 식으로 트릭을 씁니다. 제가 강의 오래 해봤잖아요. Do you need any help도 맞는 영어예요. 근데 이때는 다른 시제를 썼어요. 뭘까? 이따가 한번 볼게요. 시제를 달리 가져가. 그 다음 쓰레기 여보 좀 밖에 recycling, take out 밖에 내다버려 주라 할 때 앞에 어떤 조동사를 써서 문장을 시작하면 돼요. 부탁할 때. could, can, will 다 가능하죠. 제가 생각했던 것은 could입니다. 이건 사실 김조희 기초영어회 대화문에서 가져왔고 저도 인강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재호쌤 어떤 문법이 왜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뭐 어떤 차원에서 이런 예물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1번 자 여러분 현재 진행이
가까운 미래인데 확정된 미래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 문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I'm moving to Busan next month. We are having a party this Friday. 이렇게 할 때 be-ing를 씁니다. 그때 I'm going to move to, 즉 I'm moving to가 아니고 I'm going to move to라고 해버리면 의지나 의도를 얘기해버리지 확정된 스케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현재 진행입니다. 2번은 저녁 식사 오시나요? 있죠. 자, 문법을 아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을 잘하고 글 쓸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셀프 커렉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외국인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 클로드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지는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말을 할 때, 아웃풋을 할 때 정확할 때, 두 번째는 뭐냐? 미드 같은 걸 듣거나 잡지 같은 신문기사를 읽을 때 시제를 내가 불편한 거, 모르는 시를 맞닥뜨렸을 때 정확하게 아는 거야. 뭘까? Will you be ing를 써야 돼요. Will you be joining us for dinner? 즉, 미래 진행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 그러냐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알고 나면 되게 쉽고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데다가 제가 가장 전에 옛날에 미드 스터디 같은 거 할 때 미드에서 will you be ing가 너무 많이 나와. 근데 늘 모르는 거야. 그리고 문법책을 봐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 잘 보세요. 이때 will you join 하면 의도를 묻는 거야. 상대의 의사를 묻는 거야. 오늘 저녁에 오실 건가요? Will you join us? 아니면 are you going to도 계획을 묻는 거예요. 그 사람 지가 판단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직원끼리 회식을 해. 근데 오늘 김 과장은 회식 오나? 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묻는 게 아니고 김 과장도 오기로 돼 있냐는 얘기죠. 그럴 때는 원하면 무조건 will you be ing를 쓰게 돼 있어. 스케줄이나 arrangement를 물 때는 100% 미래 진행을 써야 된다고. will be ing.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번에 회사에서 분당에서 워크숍을 해요. 그럼 직원이 100명이다. 그럼 다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님이 예를 들어 어떤 직원에게 어떻게 무슨 팀 누구는 오나? 이러면은 의지를 묻는 게 아니고 팀에 10명 중에 5명이 가기로 했는데 그 중에 속해 있냐 할 때는 Will you be coming? Will you be joining us for the workshop? 이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제가 말할 때 굉장히 will you be ing를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거든. 이거는 비단 미드뿐만 아니고 일상에서도 무지막지하게 써. 근데 미래 진행이라는 문법을 모르고 있으면은 이걸 영원히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미드 대사 같은 거 들었을 때 늘 bother, 찜찜한 상태로 계속 끌려가는 거야. 그럼 will be ing는 의사 의도는 아닌가요? 의사의도는 아니에요. will you be 하면은 intention을 묻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 귀에는 그렇게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원래 will be ing가 두 개가 있어요. 미래 어느 시점에 진행 중인 일을 가리킬 때는 다 이해하고 있어. 내일 9시에 나는 여기서 공부하고 있을 거야 하는 건 쉬워. I will be studying here 몇 시 tomorrow. 이게 원래 1번 뜻인데 오늘은 2번. 플랜이나 스케줄이나 어레인지먼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회화에서. 그래서 시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제가 원어민에게 이번에 책 작업 같이 할 수 있냐 할 때 그러면 너무 좋죠. 할 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번에 등산 갈까 할 때 that would be nice, that would be nice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영광이니까 이때는 I would be honored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가정이 내포돼 있죠. 그럼 가정법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문법을 알아야 되냐면 이때 I will be honored라고 할 거냐 I would be honored 이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법을 정확하게 알면. 같이 쓸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이런 거예요. 도식화 시키면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동사 원형 이런 식이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면 이때 if가 다 생략된 거야. 일상영어에서 if가 탈락된 가정법이 수룩 빽빽하거든요. 그래서 I be honored라고 실제 발음할 때는 the 발음이 약하게 들립니다. 회화에서 문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한번 알면요. 일사천리가 돼버려. 회화책 제 거 꼭 볼 필요 없어요. 딴 책 보더라도 볼 때 혼자 독학이 가능한 거야. 그냥 술술 읽히는데 그 다음 소포 내일쯤 도착할 거다 할 때는 100%면 will을 써요. 근데 한 75%에서 80%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오늘 보냈으니까 일반적 택배 스케줄로는 그 정도일 것이다 할 때는 should를 씁니다. 우리가 조동사 should는 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예상을 가리키는데 근거가 있는 예상을 가리킬 때 일상회화에서 should를 너무 많이 써. 따라서 that should arrive sometime tomorrow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should를 이제 해야 한다라고만 알고 있으면은 이 문장을 맞닥뜨리거나 원어민이 이 말을 썼을 때 벙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문법을 알면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조동사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 과거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얘기한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단순 과거를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단순 과거는 좀 더 거리감을 두는 시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만 현재 마음을 전할 때도 한 발짝 빼는 시제가 단순 과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회의예요, 우리. 열띤 공방을 하면서. 근데 우리 이 직원분이 이사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한데 할 때 I have a different idea. 현재 시제를 쓰면 다이렉트하고 straightforward하고 자칫 잘못하다는 offensive, 무례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사가 You are fired 이렇게 뭐 농담이지만은 그런데 약간 거리감을 사실 한국말도요 동사 끝에 시제 변화를 통해서 톤 조절을 합니다. 제 생각은 달라요라고 할 수는 제 생각은 좀 달랐거든요라고 하면 좀 더 점잖게 들리죠. 영어도 똑같아요. 따라서 이때 did you need any help? did you라고 그래요. 그러면 더 polite하게 들려. 이런 문법을 알면 회화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꼭 말을 할 때뿐만 아니고 듣고 읽을 때 거슬리는 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Do you need any help도 맞지만 did you need any help? 하면 혹시 뭐 필요하셨을까요? 한국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조금 이해되죠?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냈을 때 용건을 낼 때 지금 궁금하지만 사실 그 궁금증은 어제부터 생겨가지고 문의를 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다가 뭘 주문을 하려고 해요. 화장품 같은 걸. 근데 딴 게 아니고 이거 좀 물어보고 이게 어떤 사람 인체에 해로운 성분은 전혀 없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연락드렸어요 하면 I want to가 아니고 I wanted to. 과거를 쓰는 겁니다. 알면 너무 통쾌하고 회화에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 표현, 세상에 있는 영어 표현을 다 외우는 것이 더 오래 걸릴까요? 문법을 싹 정리해보는 게 더 오래 걸릴까요? 세상에 있는 표현을 다 외우는 게 더 오래 걸리죠. 얼마나 많아요. 문법은 규칙성이 있고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속 시원하게 한번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꾸 문법을 회피하는 학생이 아니고 문법을 embrace, 수용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실용적인 문법을. 자, 보세요. Did you need any help에 대한 이해가 됐죠? 마지막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예의 바르게 표현할 때는 could를 써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can보다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Could you send me the files? 좀 더 공손하게 들고. 근데 그렇긴 한데 부부간에 그러면 여보 쓰레기 버려줄래 할 때 can하고 could 중에 could는 못 쓸까?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이런 가까운 사이의 could는 예의 바르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예의라고 한다기보다는 애교가 있게 들려. can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디님 저 딴 게 아니고 이거 조금만 좀 이런 우리말도 그럼 부사라든지 이런 걸로 톤 조절을 하죠. 피디님 그거 옆으로 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에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죄송한데 좀 어떻게 이러면 could you? 이게 더 좋은 것이죠. 그러면 can은 맞지만 이때 could가 그런 정도의 거리감을 주거나 상대를 배려할 때는 could를 쓰면 되겠구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사 이메일이나 이럴 때만 쓰는 게 아닌구나를 명확하게 알면서 앞으로 이런 could를 보면 거슬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저 3번 질문 있는데요. 네. I would be an honor랑 there would be an honor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honored가 되는 주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that would be honor는 저는 조금 어색하게 들려. 근데 우리가 이번 주 회식 할까요? 금요일 날 하면 there would be nice는 I would be nice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그 상황이 멋질 거다니까 there would be nice죠. 이때는 자기가 여러분 저 영광이에요 하면 that's honored? 이상하잖아요. I'm honored가 맞죠. 그래서 오케이. 이런 걸 알면 통쾌하고 공부가 좀 재밌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 스터디 또 소수정예 수업하면서 어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머가 너무 약해. 우선 그래머가 약하면 영작 할 때 너무 많이 틀립니다. 스피킹 할 때는 이게 그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대충 넘어가잖아요. 근데 글로 써놓으면은 시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문법 지식이 어떻게 will be ing를 쓰겠습니까? 심지어 마음이 급하면은 she goes to church를 she go to church라고 써놓은 학생도 많이 봤어요. 아는데 응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학생하고 한 2년 공부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은 문법은 우선 안정되어 있는 학생인데 스피킹 안 돼. 왜냐하면 이분은 문법 지식은 탄탄하지만 실제 아웃풋 연습을 별로 안 해봤거나 회사에서 보고서만 많이 읽어서 회화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학생이었어. 그분도 2년 정도 공부했어요. 근 2년이다, 두 분 다. 2년이 지났을 때 그 차이는 압도적이었어.
그래머를 탄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규칙성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나머지 표현이나 이런 것만 쏙쏙 채워주기만 하니까 나중에 스피킹도 그렇고 다 너무 잘하는 거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언어 민감기나 이런 걸 넘겨서 세컨 랭귀지를 배울 때 우리가 발음까지 너무 미친 듯이 좋고 인토네이션이 환상적으로 교포만큼 좋고 이럴 수는 없죠. 하지만 영어가 너무 자연스럽고 정확한 거예요. 근데 문법이 약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용어를 쓰고 잔소리를 하고 피드백 얼마나 또 많이 손이 많이 가겠어요. 일일이 다 틀리는데 뭐 every other sentence의 문법이 다 틀려. 그럼 안 고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있어. 제가 그런 학생에게 will be ing까지 정확하게 쓰는 걸 요구한 적은 없어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니까. 근데 기초적인 것도 너무 많이 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분은 문장의 형태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안 잡혀 있어. 문장의 일형식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댓글 저도 악플 많이 보거든요. 요즘 이 시대에 누가 이런 구닥다리 올드스쿨 설명을 하고 있냐? 그분도 그런 인식이 생기는 거 저 존중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전문가를 믿으셔야 돼. 문장의 형식을 알아야 된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장의 구성 틀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랑말랑한 뇌, 언어를 이론적, 논리적 학습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걸 이미 훨씬 지나버렸어요. 따라서 그 콘크리트에 지금 미친 듯이 새기는 망치를 깨고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영어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문법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1단계 한번 들어볼게요. 문법 지식이 없는 상태로 영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일단 대화문에 있는 문장이건 독해하건 볼 때 불편해. 계속 불편해. 단어만 각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의견을 달리 가는 사람들 전문가도 있을 거예요. 제발 자꾸 단어 너무 많이 외우지 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저도 오죽했으면 그 말 하겠어요. 단어만 알아서 문장 구성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뭐. 그리고 단어 아는데 해석을 엉뚱하게 오역을 계속 해와. 그 이유가 뭐냐? 영어라는 문장의 틀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어만 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문법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어 문장을 보고 얘기를 하면 우선 문장이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우리도 암기 스터디 시키잖아요. 암기, 챌린지 이런 거 하잖아요. 잘 안 외워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응용이 안 되는 거야. 그 단독 한 문장만 계속 개별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10만 개의 문장을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문법을 하면 만 문장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외운 표현만 쓸 수 있고요. 끊임없이 guessing, 짐작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 회피를 하고 문장이 안 만들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써놓은 문장을 다 원어민에게 한 문장 한 문장 다 맞나 물어봐야 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할 수 있는 말만 하고 하고 싶은 말은 다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저도 챗GPT하고도 여러분 느꼈었는데 오늘 챗GPT하고 주말에 있었던 얘기하다가 막히는 거야 내가. 그럼 그 말에 스탑 해버려. 그거 건너뛰고 딴 얘기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다 건너뛰어야 돼. 다 건너뛰어야 돼.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2단계. 여러분 대부분 학습자들이 2단계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혐오증 아니 문법에 대한 기피증이 생겼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경직된 문법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야. 즉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이고 동명사가 문장에서 주어로 쓰일 때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을 이런 문법적 지식만 미친 듯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아웃풋 할 때는 전혀 어디에 갖다 붙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전부터 쓰고 있던 it is 형용사, 투부정사만 미친 듯이 쓰고 있는 it is very difficult to do something 이렇게 동명사주어 써라는 것은 경직된 문법 지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법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경직된 문법을 아는 사람은 규칙은 아는데 기계적으로 아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말하는 도중에 여러분 보세요. 네이티브하고 우리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뭐죠? 네이티브는 생각 없이 말해. 우리는 한 단어 얘기하고 다음 무슨 말을 정해놓고 말해. 그래서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 한 문장 다 만들어놓고 내뱉고 다 만들어놓고 내뱉고. 이분이 바로 2단계에서 멈춰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과거 진행을 괜히 배운 거야. 그러니까 처음 같으면 나 이거 우리 다음 주에 저녁 함께 할까 이러면 기초회화에서 배웠던 거 쓰면 돼. How about why don't we? 쓰면 되는데 이제 영어 좀 하다 보니까 좀 더 예의 바르고 간접적으로 얘기할 때는 I was thinking we could get dinner sometime next week. 이렇게 하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경직된 문법이고 아직 스며들지 않은 거예요. 따라 쓸 때 일일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는 I was thinking 써야 된다. 과거 진행 써야지. 참 왜 이러지 내가? 이러니까 말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서 문법이 오히려 스피킹에 방해가 된다는 perception,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2단계에서 대부분 80% 학습자들이 못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넘어가면요. 영어가 되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는 겁니다. 두 가지거든요. 이러한 것들, 시제 같은 경우에 will you be joining us 라든지 I was thinking 같은 걸 어설프게 알면서 표현한 그걸 응용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하던 대로 원래대로 하는 거야. 그냥 너 오냐 하면 will you 이렇게 하고 야 뭐 하자면 let's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맞죠? 네. 맞습니다. 이분 지금
이것은 원치 않는 대답 같은 느낌이 제가 윽박질러서 답을 지금 forcing하고 있는 느낌인데 전혀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동사변을 확인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지향해야 되고 저랑 함께 가야 되는 지향점이 뭐다? 3단계예요. 비록 언어 민감기 이걸 넘겼지만 여러분이 돌파할 수 있는 게 3단계인데 이게 뭐냐? 유연한 문법 지식까지 가주셔야 돼. 자, 저랑 CJ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미래 진행, 과거 진행, 그 다음에 단순 과거가 예의 바르게 들린 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문을 보셔야 된다. 언어는 컨텍스트 속에서 피킹업 하는 게 언어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stand alone sentence라고 그래서 독립된 문장, 아무 컨텍스트가 없이 그 문장만 달랑 외우는 이거는 문법이 3단계로 즉 유연한 문법 지식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단계를 계속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아까 뭐죠? 저녁 식사 오냐? 회식 오냐? 할 말 분명히 많겠죠. 그러면 이런 예문을 보면서 will you be joining us를 암기해 줄 때 흡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 진행이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오늘 어떻게 좀 마치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같이 식사 한번 할까요? 그러면 I was thinking we could do something 이라고 실제 예문을 가지고 이 문법을 끌어당겨서 흡수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연한 문법 지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3단계에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와, 영어 무슨 요즘 시대 문장의 형식 저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라고요? 분사구문요? 아이, 그런가. 몰라도 잘하던데요, 영희는. 이렇게 영희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 영희 저도 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막상 그 영희와 영어 스피킹을 해보면요. 말이 빠른데 자세히 들으면 엄청 많이 틀려. 자, 그러면 오늘 할 이야기가 또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3단계 문법 쌤 말이 쉬워. 그렇지. 3단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한동안 몇 달은 또 원어민 실제 인퍼슨으로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클로드를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클로드 맞죠? 어마어마하게 매일 이용합니다. 말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막 합니다. 가끔씩 시제 틀릴 수 있죠. 하지만 어디에서 바로 3단계를 느끼느냐? 나는 과거 진행이고 미래 진행은 생각 안 하거든요, 이제. 생각 안 하고 쓰고 있거든. 가끔씩 틀리겠지. 그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김쌤은 영어 학습량이 많은. 자,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10,000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했다면 여러분은 1000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잘 이론화시켜가지고 10분의 1로 시간을 줄여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립해서 막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되면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말이 아니거든요. 안 그러고 여러분 will be ing를 모른 채 또 10년 지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법 클리어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을 왜 나왔느냐? 왜 3단계가 된다고 자꾸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에게 약을 팔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는 많은 시각이 존재하니까. 여러분, 11월에는 여기 늘 비가 와. 그러면 it always, 해보세요. It always rains here in November. 학교 다닐 때 3인칭 단수 she, he 아니면 it 다음에 현재 시제가 오면 동사형이 s를 붙여가지고 rains. 그 다음에 그녀는 일어난다 몇 시 하면 she wakes up. S 붙인다는 게 이게 웬만한 사람은 이제는 문법 생각 안 하고 나오죠. 맞습니까? 그녀는 회사 차 타고 간다면 she drives to work. drive라고 하지 않고 입에서 그냥 she drives 나오죠. 보세요. 이게 바로 3단계로 넘어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요거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연습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will you be joining us도 이 영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챗GPT하고 얘기하거나 외국인 만났을 때 will be ing에 대한 이론적 개입이 없이 나오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알고 하면 나중에 2년 지나서 안정적으로 스피킹 한다는 그 말이 과장이겠어요? 아니면 진짜 실제 사례겠어요? 자, 야, 여기서 답을 안 하네? 과장이 아니지. 그거 진짜라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학습자가 있다. 1번, 문법을 피하는 학생.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문법이 필요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 주변에 문법을 몰라도 스피킹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 문법 용어가 진부하고 싫어서 문법은 공부 같으니까 문법을 피하는 학생이 있어요. 두 번째, 문법을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흡수하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영어 공부를 막상 해보고 어느 정도까지 해보니까 문법이 불필요한 게 아니구나를 남 유튜브 강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깨달은 사람. 아, 확실히 안정적으로 영작을 하고 회사에서 이메일을 쓰고 하다못해 카카오톡을 할 때도 Did you need any help?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부담 없이 듣고 여러분 Did you need any help를 만약에 문법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봤으면은 뜻은 알아들어 솔직히. 도움 필요하냐? 왜 몰라? 그러니까 단어로만 얘기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Any help?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제고 뭐고 다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 도와줘 하면은 could you help me도 아니고 help me. 도움 필요해 하면 끝만 올리는 거야. Any help?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지. 문장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학생인데 여러분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마스터를 하는 게 중요하다? A타입, B타입. B타입으로 갑시다, 우리. 그러면 더 빨리 늡니다. 안정적으로 구사할 수 있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법이 유연한 지식으로 넘어온 사람은 셀프 커렉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챗GPT나 원어민 사실 좀 의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필요가 없어. 잘 보세요. 나 어제 부산 갔잖아. 이럴 때 극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입이 튀어나왔어. I go to Busan yesterday. 맞다. 자, 고쳐볼까? I went to Busan yesterday. 맞죠? 걔 지난달에 시애틀 이사 갔잖아. 그러면 she moves to Seattle last month. 틀렸다. 뭐죠? She moved to. 아주 쉬운 것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또 하나, 이건 어려워요. 안 그래도 사만다 연락 왔는데요. 사만다가 말해줬어요. 늦다고. 이러면 she told me. 맞죠? 뒤에 해볼까? 그녀는 늦을 것이라. She told me that she will be late. 했죠? 근데 will be에도 충분히 알아듣지만 원칙적으로는 would를 써야 된다. 왜냐면 과거에서 will이 would가 되니까. 셀프 커렉션 되죠? 해볼까? She told me she would be late. 되죠? 이런 식으로 셀프 커렉션 하는 겁니다. 문장이 복잡했던. 마지막 하나만 더. 안 그래도 그 가게 옆에 빵집 생겼잖아. 이럴 때 이건 어려워. 그러면 a bakery. 문을 열었다 해볼까? 그 다음 그 가게 바로 옆에 right next to the shop. 한번 해볼까? A bakery opened right next to the shop. 근데 이거는 실수하는 걸 많이 봤거든. was opened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생각보다. 이게 바로 뭐냐? 자타동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틀리면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2단계에 머물 때는 스트레스인 거야. 그냥 was opened나 opened나 뭐 아주 큰 차이 없고 알아들으면 됐지라고 타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때는 이런 문을 열었다는 것은 자동사로밖에 못 써요. 따라서 무슨 shop이 opene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어휘에 대해서, 단어 공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는 단어 많이 외우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킹 관점에서 한번 보면 small set of words라고 그래요. 아주 작은 단어 셋, 덩이들, 군체들이 있어요. 이걸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IELTS 시험을 본다? 또 회사에서 중요한 내가 증권사 근무해서 요즘 반도체 현황 같은 거를 보고서 같은 걸 읽는다? 이러면은 단어 실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어가 모국어일 때는 단어를 몰라도 게싱이 다 가능한 경우가 많대요. 너무 편하니까 그 언어가. 보나마나 이런 뜻이지. 근데 외국어일수록 또 영어에 대해서 실력이 딸리면 딸릴수록 어떤 지문 한 페이지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크게 투 트랙으로 보셔야 돼. 스피킹 나는 웬만큼 잘하는 게 목표다 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단어를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은 어려운 글들이라든지 시험을 쳐야 된다는 사람은 단어를 불가피하게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제 핵심 주제는 뭐냐 하면 제가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또 학생들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단조롭게 쓰는 영어 단어 품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매우 제한적으로 쓰고 솔직히 서너 가지밖에 못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좀 과장하자면 좋은 거 good, 나쁜 거 bad, 진짜 안 좋으면 terrible, 정말 좋으면 great. 이거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맛있으면 delicious, 그 정도? 아름다우면 beautiful, 잘생겼으면 good looking 정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형용사를 가장 다채롭게 못 써요. 여기서 다채롭게라는 건 뭐냐? 형용사를 100개, 1000개를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하나의 형용사로 500군데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후자죠. 오늘 수업은 어쩌면 모든 맥락에서 한국말이 영어 단어 생김새를 영어로 옮기지 말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큰 줄기를 가지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느냐? 수도 없이 많겠죠, 이런 게. 한 300개 있다고 칠게요. 근데 그 중에서 한 5개를 골라봤어요. 첫 번째, quick. 두 번째, busy. 세 번째, right. 네 번째, tight. 다섯 번째, brief. 이 5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quick, busy, right고요. 그 다음에 빈도수가 조금 떨어지는 게 tight나 brief 같은 걸 겁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잘 써도 해결되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 busy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는 건건이 다른 단어를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스피킹이 느려지고 자꾸 막힌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quick 같은 경우도 빠른 이렇게 외워서는 안 돼.
쌤, 빠른 맞잖아요. 왜 안 돼요? 맞긴 맞는데 그렇게 앞뒤 아무것도 없이 외워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퀵도 형용사로 쓰는 건 나 본 적이 없다. 다 quickly라 그래 그냥. 부사로밖에 안 써. Really quickly 이렇게. 그렇게밖에 안 써. 나도 그랬어. 뭐 방법이 없는데 뭐 도저히 뭐 생각이 안 나. 근데 봐세요. 얼른 질문 하나 할게요, 쌤. 저한테 해보세요. 지금 오늘 마쳐야 돼. 오늘 스튜디오 6시에 문 닫는데 얼른 질문할게요. I have a quick question. quick question을 못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빨리 질문할게요. I want to ask. I wanna ask quickly. 엄청 빠르게 질문해야 돼. 근데 그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영어지만. 진짜 빠르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다는 게 의도인데 이게 도대체 주게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쉬는 시간도 아니야. 근데 제가 좀 한시 좀 급해가지고 빨리 갔다 올게요. 이러면 제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항상 단어를 다 옮기려고 그랬어. 빨리 갔다 올게. I will go to the bathroom and come back really.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진짜 약간 오버 살짝 해서 I will make it quick 이라고 그래. make it quick이라는 게 얼른 하고 올게요. 얼른 갔다 올게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quick도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조금 빙산 일각이 불과해요. 그 다음 제가 아까 전에 한국말에도 전차 있어요. 라고 하니까 우리 팀장님이 금방 하나 찾아볼게요. 금방 찾아볼게요. 이런 것도 do a quick search. 이렇게 해버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I will search. 먼저 해. 그리고 빨리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대로 quickly는 쓰긴 쓰겠네. 그러네. 그렇게 하는 거야. 퀵입니다. 그 외에도 퀵은 진짜 많죠. 그럼 이제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성수동 사람 엄청 많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영어라는 사람은 compared to the past, you know, 성수 has become popular and more crowded and a lot of people, you know, 이렇게 영어를 길게 하는 거야. 이게 자꾸 주저리 영어가 되는 거야. 근데 아주 압축적으로 한 문장을 짧게 이 형용사만 주구장창 쓰면 어떻게 된다? busy입니다. 그래서 성수 is busier these days. 게임 끝납니다. 그러면 성수가 요즘 예전보다 더 바빠졌다라는 말인데 훨씬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busy를 바쁜이라고 외우기 시킨 결과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이제 느낌 오죠?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사람 많은 거리를 busy street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마포에 있는 저희 동네 카페가 4층짜리 건물 4스토리 빌딩인데 사람이 낮에는 좀 한적해. 근데 5시 이후 되면 사람 엄청 많아. 이러면 또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소리예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감을 가지고 갈지 모르겠지만 저도 늘 어떤 영어를 해왔느냐. Yeah, you know, in the afternoon there are not many people at the cafe, but you know, after 5, a lot of people visit there. And 이렇게 영어를 해왔어, 계속. 근데 원어민은 어떻게 하냐? The 카페가 gets busy after 5.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busy를 바쁜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절대 쓸 수 없는 거야. 5시 넘으면 사람 많이 온다, 거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형용사 구사력을 높여놓으면 영어가 상당히 쉬워진다는 걸 제가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한 게 대표적인 게 busy입니다. busy 하나가 너무 쓸 일이 많다는 거죠. 또 보세요. 어떻게 요번에 그 주말에는 어땠어요 하니까 엄청 바빴다. 요럴 때만 딱 쓸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왜? 한국말로 바쁘다가 생각나니까 busy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면 we had a busy weekend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 busy 하나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줬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을 아시는가 모르겠네. 저는 20대 때 영어 회화책에서 배운 표현이에요. 시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직 기억납니다. 통화 중이다 하는 표현을 busy라고 그러는 거예요. The line is busy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바쁘다는 얘기죠. 그럴 때도 예를 들어 어디 전화 강복김밥집에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네. 이런 것도 이런 하나 가지고 많이 쓰는 사람은 I keep calling but it's busy라고 해버려. 그러니까 busy가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 올바른 아니면 명사로 쓰이면 오른쪽 이게 무슨 단어죠? right죠. 맞다 틀리다가 뭐죠? right and wrong.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right를 잘 쓰는 걸 본 적이 없거든. 잘 보세요. 자, 이제 한번 right 어떻게 하는지. 어려워. 오늘은 right는 사실 어려워. 제가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 생긴 거를 자꾸 이건 영어로 뭐예요? 라는 습관을 버리라라고 제가 강요한다고 절대 부를 수가 없다. 제가 옛날에 EBS 모닝 스페셜을 5년 이상 들었는데 시청자들이 질문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늘 아주 까다로운 한국말을 진행자에게 물으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원어민에게 설명해서 이게 영어로 대응어가 있냐 이렇게 묻는 코너였어요. 원어민 짜증 많이 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그 공중파 방송으로 짜증이 느껴져. 맥락도 없이 이럴 거냐.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 답이 나오냐. 이게 아마 가장 이퀴벌런트일 겁니다. 이렇게 항상 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단어를 자꾸 그대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불가피한 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오늘 지금 제가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 형용사 하나 가지고 다채로운 example을 봐버리면은 바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가 쉬워진다. right예요. 잘 보세요. 야, 어떻게 카카오톡으로 그 남친하고 헤어지자 그러냐?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가 영어로 뭐지? 또 교육방송 질문에 아닌 것 같다가 영어로 뭐예요? 답을 할 수가 없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브룩스에서 신발 샀어. 뭔가 좀 약간 좀 불편한데? 이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 단어 공부를 한글 영어는 진짜 스피킹 쥐약이야 확실히. 불편하면 uncomfortable인데 뭐 그건 못 벗어나. 한번 머릿속에 딱 세뇌돼 버리면 원어민들 그때 uncomfortable 안 쓰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 right를 쓰는 걸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보세요. 제 방에 책상이 있었거든요. 그건 빼버렸어. 책상 빼니까 허전하다.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런 데서 희열을 느끼나 봐. 허전하다 영어로 누가 가르쳐주면 와우 배웠다. 그 다음에 불편하다가 uncomfortable이 아니라고 뭐라고? 야 이런 데 포커스 맞추면 끝도 없어. 20년 영어 해봤자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영어 진짜 어렵네. 나 포기해야 되겠다. 영어 가성비 없어.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더 나은 것을 찾을수록 여러분들의 영어는 점점 어려워지고 미궁으로 빠질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형용사 하나를 씁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카카오톡으로 헤어지는 거 그게 말이 돼? 그러면 안 돼, 너. 이러면 보통 어떻게 했을까? You shouldn't do that. 이렇게만 하겠죠. 아니면 또 어떻게 할까? That's too bad. I'm sorry to hear that.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You're such a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죠? 그러면은 정말 이제 여러분들은 영어를 정말 잘해야 돼.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쟤는 네이티브구나 이러면서 미친 듯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자, 어떻게 할까? right를 쓰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It doesn't feel right. It doesn't feel right to break up on 카카오톡이라고 그래. 여기에 어려운 단어는 솔직히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breakup이 헤어지다는 뜻만 알면. 맞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신발 뭔가 좀 불편하다. 좀 이상한데 이거. 이상하게 이게 조금 약간 헐렁헐렁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헐렁헐렁이 영어로 뭐죠? 이렇게 접근하면 영어 공부에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게 아니고 something about these shoes. 이 신발의 뭔가가 doesn't feel right. 이래버리면 right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원어민들은 표현해. 이런 문장을 제가 자꾸 성인이 되어서 많이 보면 볼수록 제가 강의나 책에서 어떤 말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자꾸 단어만 외우는 영어 학습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입에서는. 또 right 아까 전에 뭐 있었습니까? 허전하다. 허전한 야 큰일 났네 이거. lonely? 야 방이 lonely하다. 문학 작품의 경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이 lonely하다. 그 다음에 empty? 그래도 괜찮아. 텅 비어 있어. 이렇게. 사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이제 방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empty. 그럼 혹시 비어 있다 vacant인가? 이렇게 영어를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무슨 방이 데스크가 없으니까 허전하네. 이러면 원래 그 모습같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 따라서 it doesn't look right without the desk he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야장천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구어 영어는 어려운 단어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야. 어려운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한 단어 한 단어의 나열을 우리가 하기가 너무 벅찬 거야. 국내에서 공부해가지고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right 하나 가지고 세 문장, 기가 막힌 문장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네. 그럼 right 그냥 제 생각에 예.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not right 하면 대충 다 맞겠네요. 그러니까 뭐 음식이 That's not right. 옳지 않아. 뭐 음식에 뭐 맛이 없든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It doesn't taste right라고 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어떤 맥락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냐면, 그래? 그렇다면 요 공식을 내가 외워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딱 요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알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토리를 30개 이걸 다 라이트가 쓰인 걸 보는 게 제일 좋지. 그런 측면에서는 요즘 클로드나 챗GPT나 이런 거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라이트가 두 개만 주는 거야, 이 예문을. 이런 similar meaning을 가진 거를 could you come up with multiple contexts? 여러 컨텍스트의 예문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30개, 50개 만들어주거든. 그럼 눈을 한번 쑥 훑기만 해도 확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편리함이 최고의 효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망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또 이분은 write는 주로 부정문에서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이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상당히 그런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이렇게 외우는 것도 옳지 않아. terrible, 끔찍한. 쓸 수가 없어. 언제밖에? 나 기분 더 뭐라 이렇게 할 때. I feel terrible 밖에 못 써. 근데 terrible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사실은 terrible이 많이 놀랐던 건 솔직히 부사입니다. terribly, I'm terribly sorry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제가 20대 때 처음 들었던 영어입니다. 그때 terrible이 무지하게라는 뜻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형용사하고 부사를 하나를 여러 군데 못 쓰는 경향이 있어. terrible, 끔찍하게 이렇게만 외웠기 때문에. 그런데 형용사로 쓰일 때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제가 인강에서도 많이 공유했어, 사실 이거는. 걔 거짓말하면 티난다 이러면 제가 오늘 계속 줄기차게 하는 게 뭐죠? 끊임없이 한국말스럽게 생긴 거를 영어로 옮기려고 누가 잘하기 대회하면 영어는 영원히 못한다. 하나로 다 퉁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문법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너무 좋고요. 아까 전에 과거가 좀 더 겸손하게 들린다는 것에서부터 이런 형용사 하나 가지고 BG 가지고 막 쓰고 terrible 가지고 막 쓰고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he's a terrible lia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걔 거짓말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liar, 거짓말쟁이인데 영 형편없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되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문장은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만들려면 영어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 이미. 제가 사람 이름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이러면 늘 I don't remember, people's names. 우리는 저도 옛날에는 이 증상이 무지하게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다는 게 뭐냐? 내가 그걸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한 단어도 안 빠지고 다 영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어머니한테 얘기했다니까. 사람 이름이니까 people 꼭 있어야 되겠구나. people's 이름이니까 names 기억 못하니까 remember 혹은 forget.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영작해서 영어를 했던 거야. 그래서 I always forget people's names. Your name also 이렇게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달리 해봐야지. I can't remember people's 이렇게 영어를 해. 근데 원어민이 앞에서 이렇게 I'm terrible with names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름의 경우 내가 terrible하다는 것은 이름 자꾸 까먹는다는 얘기야. 그거를 빨리 깨닫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양으로 승부할 때가 아니에요. 또 하나입니다. 또 terrible은 언제 쓰느냐. 제가 혼술 많이 하잖아요. 그럼 머리 짜개지겠다가 영어로 행오버가 숙취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 영어가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게 필요해. 내 머리 짜개져 이래버리면 머리가 주어가 된다니까. My head is, 짜개져, splitting headache란 말이 있긴 있어, 실제로. 근데 어쨌든 I have a terrible hangover라고 그래. 머리 너무 아파요, 이럴 때. 근데 terrible 쓰죠? terrible 너무 많이 써요. 또 하나 또 terrible 한번 볼까요? 광화문 쪽에, 이태원 쪽에 차가 막히게 야단이다 이러면 the traffic was terrible. 이렇게 하면 게임 끝나요. 정말 안 좋을 때 terrible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형용사를 하나를 가지고 100군데 쓰는 연습을 해놓으면 이제 혈이 뚫린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또 이렇게 외운다? serious 하면 심각한. 이렇게 외운다. 안 돼. 안 돼요. 저희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그게 영원히.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 We are considering getting married. 너무 좋은 영어야. We are thinking of getting married. 너무 좋은 영어야. 쌤, 그 영어가 어때서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이 상황에서 상당히 원어민이 또 많이 하는 영어를 우리가 빨리 습득하자는 얘기죠. 뭐로? 형용사 하나로 100군데 컨텍스트 쓰자. We are in a serious relationship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심각한 관계라는 것은 멀리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좋은 영어가 될 수 있죠. 또 하나. 저희 남편이 캠핑하면은 그냥 사족을 못 쓴다. 남편이 캠핑에 진심이다 이런 말 하죠. 그럼 he's a serious camp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serious가 심각한이라고 외우면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serious였고요. 자, 이거를 공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이트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타이트하다. 경기가 뭐 타이트하다. 그죠? 스케줄이 타이트하다. 예산이 타이트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외에는 뭐 어떻게 바지가 좀 타이트하다. 쫄린다는 얘기죠. 이 타이트 하나도 미국 그 영어라는 언어에서 그 뜻이 와버렸는지 어떻게 얼추 다 맞아요. 그죠? 예산이 타이트하다. 일정이 촉박하다. 다 맞아. 그런데 타이트를 쓰는 거 한번 쭉 볼게요. 이 김재호 영화백에 있어. 요즘 제가 좀 이렇게 형편이 좀 빡빡하고 좀 그러네요. 이러면 이런 표현을 모르면은 I don't have enough money밖에 못 쓴다? 나 충분한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대. 한국말을 생각하면 웃겨. 그지? 내가 요즘 돈이 좀 그래서 오늘 회식비 네가 좀 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I don't have enough money, so will you pay?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소통된다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 한 말 옮기면 웃긴다니까. 나 충분한 돈이 없어. 네가 낼래? 이거 뭔 말이냐고. 사실 내가 조금 다음 달에 뭐 저거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 네가 좀 어떻게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라도 얘기해야지.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 Money is a bit tight. Money is a bit tight라고 그래. 그러면 돈이 딸린다는, 팍팍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봐봐요. 제가 회사 근무할 때 맨날 얘기했어요. 공기가 촉박하다 이래. 공기가 촉박하다. 공기 촉박 이거 큰일 났네. 이거 short 해야 되나? We are busy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공기 is coming up 이렇게 deadline is coming. 마감 시간 다 됐다 얘들아. 이렇게 상무님이 또 We are on a tight schedule. 굉장히 스케줄이 타이트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산도 굉장히 넉넉하지 못하다 이런 거는 다 타이트로 할 수 있어. 그러면 we are on a tight budget. We are on a tight budget. 이런 형용사에 대한 구사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 오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응용 연습하면서 질문 하나 받고 오늘 마칠 텐데요. 자, 원어민들에게 여러분들 밤 11시에 친한 대리에게 카톡을 한번 보내십시오. 영어 질문이 생겼어. 야, 진짜 방해해서 미안한데 해볼까? 늘 우리는 really만 했어요. I'm really sorry. 이렇게. 이제는 I'm terribly sorry to bother you. 해볼까? I'm terribly sorry to bother you.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느낌이 확 달라. really하고. 정말 너무너무 미안한데 이 느낌이 확 살아. 그게 오늘 제가 강조하는 부사 형용사인 겁니다. 그 외에도 사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고 진짜 많아. 형용사, 부사가. 딱 쓰는 몇백 가지 가지고 진짜 많이 쓰는 것들이. 브리프는 아예 못 써. 제가 이때까지 브리프 잘 쓰는 한국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브리프 강렬하게 제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리얼 라이프 상황 속에서 듣는 만큼 오래 가는 건 없다. 저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외국인 여자가 어떤 한국 남자하고 만났대요, 옛날에. 근데 잠깐 만났다고 그러더라고. We dated briefly 라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브리프인 거야. 짧게, 잠깐. 짧은 기간을 브리프라고 그래요, 원어민들은. 느낌 오시죠? 그래야지만 이제 나 브리프 알겠다 싶지. 사전에 잠깐의 짧은 기간을 이렇게 백날 외워봤자 브리프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회의 같은 거 할 때 김 과장 조금 짧게 좀 해달라면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써요. Keep it simple, keep it concise, 그 다음에 keep it brief. 너무 길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김쌤 오늘 강의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 Can you teach a little bit short? You know? 이렇게 약간 짧게 해달라. 늘 그런 늪에서 우리가 참 오랫동안 헤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작. 오케이. Taken. 알겠다는 얘기예요. I got it. Understood. I'll make it quick.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브리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뭐 형용사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뭐 오늘 준비는 안 했지만은 금방금방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impressive라는 단어도 인상적인이라고만 외워놓으니까 전혀 못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어 진짜 잘하시는 할 때 영원히 Your English is fantastic. Your English is very good. Your English is great. 손으로 영어를 하는. 결국에는 body language와 그 음이 합쳐진 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 감정이 실린 것도 아니면서 계속 엄지를 쳐가는. 그러지 말고 Your English is impressiv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려운 영어로 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지난해 대만의 경제 성장이 대단했다라고 할 때도 They posted an impressive growth.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아주 고급 영어를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뉴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어 좋아합니다. 인상적인 성장을 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SK 하이닉스가 놀라운 괄목할 만한 이런 영역을 점점 넓혀 나가는 것이죠. 이 형용사 어땠습니까? 하나로 여러 가지 쓰는 게 정말 말하기에는 적어도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d like to get your feedback. Are you on the same page? 저 예전에 그 친구들이 뭐 미스 테러블이라고 썼을 때 그러니까 그게 뭐 안 좋은 뜻이 아니란 걸 알겠는데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제가 막상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쓰다가 나중엔 또 안 쓰게 되고 그래서 이게 실생활로 쓰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문을 이제 많이 익히면서 해야 되는 거의 중요성을 더 깨달은 것 같아요. 맞아. 너무너무 그립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강조할 때 miss somebody terribly라고 한다는 건데 결국 그런 거를 공부해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은 그 terribly에 집중해서 회화에서 많은 예문을 봐야 될 시기에 사실 우리가 수능 공부는 어떤 걸 했냐면은 그리움에 사무친다를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사무치다 이거를 강요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것이 과연 어떤 부메랑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에듀케이터들을 탓할 수도 없지만 시험 제도가 그런 것이 공부를 이제 완전히 이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순차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 진짜 맞는 말이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형사 이제 잘 쓸 자신 있습니까? Are you sure? 네. 오케이. 그렇게 공부 방향을 설정하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치사라는 표현 아시죠? 전치사. 그동안 많이 들었고 그동안 책도 전치사책이 많이 나왔어.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전사혁명 이런 책 비슷하게 해서 2권짜리 이렇게 두꺼운 책이 히트를 친 적도 있어요.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공부를 해서 과연 영어가 늘 수 있는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전치사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영어 환경에서는 전치사를 어려운 헷갈리는 전치사를 구분하는 공부 이런 걸 너무 많이 했어. 대표적으로 뭐냐? 위에 있으면은 on, above, over 이 차이가 뭘까? 밑에 있으면은 under, underneath, beneath 이런 차이를 그림 그려놓고 화살표 막 하고 해서 면이다 이런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이거를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거 다 알면 너무 좋죠. 저도 탐나고 욕심나고.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영어 스피킹을 잘하고 영어 작문을 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까요? underneath 쓸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아. 근데 매일 등장하는 전사만 속가서 미친 듯이 다 정복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뱉는 문장이 좀 길다. 똑같은 뜻을 얘기하는데 원어민은 짧게 표현하는데 나는 좀 길게 막 늘어진다 이런 느낌 가진 분들이 기초학습자들은 아직 문장 자체 만들기 힘들지만 조금 영어를 중급 정도 하는 사람은 좀 느낀 경험이 있으실까요? 원어민이 하는 영어하고 우리가 하는 영어가 조금 차이를 보여. 그 비밀이 전치사를 구사하느냐 안 구사하느냐. 왜냐하면 영어라는 언어에 있어서 전사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전사는. 거의 모든 문장에 다 전사가 있어. 나는 서울에 산다면 I live in 서울에 in이 전사죠. 하다못해 그 문장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7시에 저녁을 먹었어 하면 I had dinner at 7. at이 전사죠. 다 있어 거의. 근데 이노마를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야. 기본 동사와 함께 이 전사 너무 중요하더라고. 저는 한복 입으면 되게 편하네요. 이러면 한국 사람들 영어는 when I'm wearing 한복이라고 그래. 근데 원어민은 in 한복이라고 그래. 왜냐면 내가 옷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옷을 입고 있으면 할 때 in a suit 하면 양복 입으면 한복 입으면 in 한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럼 요거는 비단 하나의 너무나 작은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영어에는 when I was, because 뭐 이게 너무 많아. 그걸 이겨내려면 전사를 많이 써야 돼. 전치사를 많이 연습해두면 그렇게 한국말을 보고 영어로 옮기는 게 아니고 그냥 20살 때 시애틀 갔죠 뭐 이렇게 퉁 의미 덩어리로 영어가 쑥 튀어나오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는 I moved to Seattle when I was 23 이렇게 보통 할 것 같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고. 근데 전사를 잘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I moved to Seattle at 23 at 23 아니면 조금 포멀하게 하면 at age 23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자꾸 이런 업무 목적어로 이러면 목적 이걸 일일이 단어로 옮기려면 영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규칙성을 알고 전사를 많이 쓰는 사람은 이 이런 걸 봐도 전혀 흔들리질 않아. 업무 때문에 이유는 for잖아. for business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볼까요? 시작. I travel a lot for business. 뭉텅이가 나오는 거야. 뭉치로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으면 because of 밖에 못 쓰는 겁니다. I
travel a lot because I work in 뭐 분야 이런 식으로 영어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100문장을 연습해도 내 영어는 발전은 없는 겁니다. 영원히 그렇게 해요. 제가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because I work in sales라고 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3번 봅시다. 김 과장 한복 입고 회사에 왔더라. 자, 보세요. 전차는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한국 사람들 영어는 segmentation, 즉 문장이 쪼개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Yeah, I saw 김 과장 this morning and he was wearing 한복. 계속 그 영어만 10년 동안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거는 논문에서 분석한 건데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영어 이런 거 보면 and, but, so가 굉장히 많다. 네이티브에 비해서. 그러니까 모든 거를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로 두 문장으로 다 얘기하는 거야. 발전이 없어. 한 문장으로 길게 못하는 이유가 전체를 못 쓰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는? He showed up in 한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그 두 개로 쪼개져서 그렇게 길어질 문장을 다 한꺼번에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전사를 이론적으로 뭐 전사 in은 언제 쓰고 이걸 넘어서서 문장 속에서 간결하게 말하기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 단어를 영작하는 사람, 인풋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 사람 상태 조사니까 the condition is very good. 이렇게 영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낫다, 난 그래도 영어 좀 해. 나 기본 동사 할 수 있거든. has 쓴다, 나. 이러면서 the car has a good condition. 이 정도가 최선인 거야. 근데 네이티브스러운 전사를 많이 쓰는 영어를 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문장에 전사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in good.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컨디션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shape를 더 많이 써. 그러면 무슨 car is in good shap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중심에 전사가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할머니 정정에 뭐죠? 할머니 her is very healthy 밖에 못하는 거야. 그렇죠? She's not ill, you know. 안 아파. 이렇게 말이 이미 유치한 영역으로 접어들기 시작하죠. She's very strong.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이 없으니까 뒤에 자꾸 말을 덧붙이는 버릇이 생기는 거야. 앞에 불명확할까 봐. 맞다. strong 해가지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또 she was sick last year, but now she's recovered.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뭐다? She's in good shape. 근데 아직도 정정하다면 she's still in good shap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참 2번하고 중첩이 되지만 놀러 오셨습니까? 하면 for pleasure, 업무차 오셨으면 for busines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Are you here to travel or to do some business? 이렇게 영어를 자꾸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차는 한 번 충전으로 이걸 달린다. 보세요. 한국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영어를 하는지를 안 보여드리면 감흥이 없을 수 있어. 잘 보세요. This car can go, 갈 수 있다. Only, you know, if you only charge once, 이렇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 사람들 영어에 because, if, when 이게 너무 많은 이유가 전사를 전혀 구사하지 않는 영어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뭔가 자신이 없어져.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한다? 원어민들은 on a single charge라고 그래요. 맞죠? 이런 표현법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 한 자리에서 피자 다 먹었다. 한 자리에서 넷플릭스 다 봐버렸다 할 때 우리 김재호 시리즈에서 in one sitting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영어를 하면 안 돼. 전사가 거의 모든 문장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등한시하고 어려운 단어만 외우면 안 돼요. 어제도 제가 수능 단원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멸망적인, 재앙의, 카타스트로피 이런 걸 외워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의 이 시험 영어는 말을 잘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전사의 힘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실제 예문. 집에 건조기 하나 해두지 왜 그렇게 빨래를 갖다가 마루에 그렇게 널고 그러지 하니까 우리 집에 건조기 둘 공간이 없어. 자, 1:1 매칭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집은 공간이 없다, 건조기를 둘. 한국말에 둘 하면 동사잖아. 그러니까 또 투다가 뭐지? place, put, keep? 고민에 빠지는 거야. 근데 원어민은 어떻게 한다? My apartment has no room. 공간이 없다? for 건조기라고 그래. 맞죠? 전사로 표현하지만 문장이 간략해지고 짧아지고 원어민스러워진다는 거죠. 제가 일 때문에 이러잖아요. 우리가 때문에 이러면 또 우리는 because of를 쓰겠죠?
근데 원어민들은 for를 쓰겠죠? 그럼 나 런던에 제가 3년 전에 갔죠. 이사 갔죠. 일 때문에 이러면 I moved to London. 그 다음에 3년 전에 뭐 뒤에 하고 그 다음에 forward. 그러니까 요런 거 같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독학을 해서 어떤 책이나 대본을 보고 공부하면 여기에 눈이 잘 안 가는 거야. 여기를 건성으로 쓱 넘어가게 되는 거야. 왜냐면 사실 무슨 말인지 선생님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게 언제 발목 잡는다? 내가 요 똑같은 표현을 쓰고 싶을 때. 그러니까 요건 무슨 얘기로 귀결된다? 자꾸 유튜버 선생님들이 1대1 매칭, 머릿속에 한글 떠올리고 영어로 하지 마세요. 이 말하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거지. 왜냐? 일 때문에 이렇게 하면 때문에 영어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알아야 그렇게 안 하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용어를 써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사에 대한 좋은 표현들을 많이 익혀야 되는 거야. 단어 암기가 이래서 문제인 거야. 걷다, walk. 운전하다, drive. 가다, go. 오다, come. 방문하다, visit. 땡기다, pull.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야. 실제 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땡기다. 땡겨. 당겼어. 무슨 말이에요? 야, 위로 당겨.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래로 당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안 시키고 한 단어만 계속 외우기 시키는 거야. 사실 이건 뜯어 고쳐야 돼요. 진짜 이건 문제야. 자, 이 말을 왜 하죠? 다음에 이런 얘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시죠. 모든 문장에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늘 뭐라고 그러죠? 기본 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본 동사 여러분 최근에도 영상에서도 많이 접하셨고 중요하다는 거 아실 텐데 생각나는 거 쭉 한번 읊어보시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get, go, have, take, make, do. 그죠? 또 그 외에도 무지하게 많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떨어지다 하면 fall, 부러뜨리다 할 때 break, 이런 거 다 기본 동사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이렇게만 하면은 과연 소통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원어민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까요? 예를 들어, 또 기본 동사 걸어가다 맞죠? 운전하다 드라이브 맞죠? 이런 것만 알면은 소통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같이. 도대체 원어민들은 여기에다 뭘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걷다 하면 소통되나 안 되나요? walk, 걸어. 그 다음에 이건 더 충격적이다. 잘 보세요. 세상에 이런 문장이 있나 싶어. He walked. 그는 걸었다. 진짜 정처 없는 문장이야, 진짜. 이걸 어디 갖다 쓸 문장이냐고요, 이게. 안 그래도 젠슨항 와가지고 형수 거기 삼겹살집에 들어왔더라고. 묘사해요, 어제. 그럼 그는 걸었어. 이게 말이 돼. 젠슨항 actually, he arrived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then he drove to 성수 and he walked. 말 안 되죠? 가게에 걸어 들어왔다면 뭐가 필요하죠? in이 필요해요. 이걸 부사라 그래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 동사의 원어민들은 항상 부사나 전사를 미친 듯이 개입시켜서 영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을 묘사할 때 위로, 아래로, 옆으로, 안으로, 밖으로 이런 우리 한국말이 부사가 붙어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 그걸 위로 당겨봐라 그러지. 당겨. 이런 말은 반쪽알이 의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풀만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잡아 당겨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야. 한국 교육에서는 이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다. 자, 보세요. 운전하다 영어로 뭡니까? 드라이브죠. 광주까지 운전하고 가는 것은 드라이브 광주입니까? 드라이브 투 광주죠. 그 다음 get이 어떠한 뜻도 있지만 이동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체국까지 이동하다 한 뭐죠? get to 우체국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지하철에 타다라고 하면 get the subway 하면 충격적인 예문이에요. 지하철을 얻다? 말도 안 되죠. 지하철에 나 지금 타고 있으니까 전화 좀 끊을게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get on the subway라고 on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야, 자 타! 이러면 영어로 뭐죠? get in the car. in이 필요한 거예요. get the car 말 안 되죠. 요런 on, in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to. 그게 방향이 되건 안으로 되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미국 어린이들은 시각적 묘사의 글들을 읽으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각적 묘사는 방향이 되게 강조되어 있는 언어야. 안으로, 밖으로, 뭐 이런 게 위로, 아래로 이런 게 강조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죠? 중학교 때부터 이미 설명문 같은 거를 교과서에서 공부하면 설명문은 시각적 묘사가 거의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이런 기초적인 영어를 공부할 기회를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가 전혀 안 들은,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phrasal verb, 구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을 옳다는 건 get in이죠? 그럼 또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러뜨리다, 부수다가 뭐죠, 여러분?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자체도 소통이 됩니까? I broke. 말 됩니까? 안 되죠. 물론 화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부러뜨리다 할 때 broke the vase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초콜릿 같은 거 있죠. 딱딱하죠. 부러뜨려서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off가 필요해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뭐죠? fall이죠. 근데 어떤 선반 위에 있던 게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표현하죠, 걔들이? fall off라 그래요. fall off. 이러한 동사 플러스 전치사 혹은 동사 플러스 부사는 진짜 영어 할 때 중요해요. 어디에 들어가다 하면 여러분 이런 영어를 처음 공부했었어야 돼. 걸어서 건물에 들어가다. 근데 우리는 들어가자면 어떻게 공부를 시키느냐? 엔터가 먼저 생각나는 거야, 엔터. 자, 나와라. 엔터. 시각적 묘사를 표현할 때는 전치사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get 동사로 바꾸면은 get into the buildi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학교 입학하다 할 때 어떤 표현 외우셨죠? 그렇죠. get into 쓰죠. 예를 들어 제가 내신이 안 좋아서 그 학교 못 들어갔잖아요 라고 한다면 I couldn't get into the school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청취 안 된다, 청취 안 된다.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할 수 있는 말만 한다. 이런 사람들 상당수 보면요. 이러한 그 phrasal verb을 못 써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혹은 원어민들이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딴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소설책을 지난주에 구매를 했어요. 읽는데 300페이지짜리인데 한 20페이지까지 밖에 안 읽었는데 맨날 들고 다니면서 읽고 있는데 재미가 안 붙어. 이상하게 그 책이 이렇게 잘 안 읽혀져. 그럼 영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This novel is boring.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공간에 들어갈 때 여러분 get into 쓰듯이 어떻게 한다? I can get into the book I am reading.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려운 단어가 없죠. 어려운 단어가 없지만 요 get into가 원래는 물리적으로 공간 같은 데 들어가는 걸 get into라고 그래요. 어려운,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공간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 책은 나에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쉽사리. 근데 아무리 내가 재미를 붙여서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잘 안 들어가신다가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말에 재미가 안 붙네. 이 소설 영 재미가 안 붙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제 책이 재미없어. 아, 잘 안 읽혀요. 재미가 없어요. 해볼까? 이야, 면제는 되고 그래버리면 그죠? Honestly, I can't get into your book. It's garbage. 이래버리면 저는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입겠죠. 그러면 이 예문을 제가 어디서 또 봤느냐? 아니 말이지 그 집 개가 우리 마당에 들어가지고 말이야 메스, 엉망으로 만들고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 Your dog 우리 마당에 막 들어가가지고 이러면 다르게 쓸 것 같은데 거기서는 Your dog got into my yard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생활 영어에서 여러분 동사를 두 가지거든요, 크게. 일반 생활 영어에서 동사 어려운 거 쓴다, 안 쓴다? 쓸 일이 만무하거든요. 그럼 뭐 가지고 쓴다? 기본 동사. 바로 기본 동사의 대표적인 get하고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저항하려고 그럴 거야. 왜냐면 제가 그동안 수업 때 보고 유튜브 찍어보니까 그래도 기본 동사는 좀 공감해 주시거든? 그래, get, have, take, make, 아, 중요하겠구나. do도 중요하겠구나. 근데 이 설명으로 들어가면 저항이 시작되는 게 화면으로 느껴져. 미친 듯이 저항을 하고 반사를 시켜요. phrasal verb이라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잘 와닿지를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기본 동사가 중요하긴 한데 여기에다가 전치사 또는 부사를 붙여서 everyday English는 무조건 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읽은 글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 왜 자꾸 프레이저들이 발전했느냐. 한마디 할게요. 이건 뭐 그냥 말 거르지 않을 겁니다. 무식해서 그런 거야. 고급 어휘를 몰라. 모르거나 아니면 그걸 알아도 쓰기는 힘든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get에다가 into 붙이고 get over, get off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제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구동사가 발달된 이유예요. 그러면 보세요. 기본 동사 get을 중심으로 get over 하면 극복하다, 이겨내다죠. get off 하면은 내리다죠. 예를 들어 get off at the next station 맞죠? get on the subway 하면은 지하철에 올라타다죠. get into는 원래 물리적 공간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이사님한테 이사님 분명히 구글 도학서 해가지고 저보고 써라 그래서 거기 채우라 그랬는데 이사님 안 열려요. 이러면 오픈밖에 못 쓰는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내 화가 왜 이렇게 잘 안 늘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말을 잘 명심하고 도전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 I can't get into the folder. I can't get into Google Docs 하면 그 안에 접속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access라는 단어가 더 쉬운데 왜 get into 써야 되냐라고 저한테 자꾸 따지고 물으면 그냥 냉정하게 하면 get into 100번 쓸 때 access 3밖에 안 쓰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복잡한 설명 안 하고 싶어. 아니 얘 100번 쓰는데 한 번 쓰는데 왜 자꾸 access를 고집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인은 고질병에 시달리기 때문이죠. 한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쉬우니까. 설사 그게 어려워도 뭐 뒤에 이렇게 붙는 거 싫어 나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영어는 남의 나라 언어잖아요. 얘들이 더 쉽다는데 왜 우리만 얘가 더 쉬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글 닥스 접속 안 한다는 것도 I can't get into Google Docs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 쓰냐. 이제 이렇게 하면 누가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나요, 김쌤? 쓰고 싶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입에서 안 나와요 라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맨날 싸워야 아무것도 아닌 것도 싸우다는 fight만 쓸 게 아니고 we always get into it. get into를 쓰는데 뭐 실제로 예전에 원어민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했던 거야. 아까 보니까 저기 그 투썸에서 싸우고 난리던 they got into it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버리는데 fight가 없고 argument가 없는데 내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구동사가. 그리고 구동사는 미국 어린이 때부터 결국 모든 이런 6세, 7세에 있는 책의 구동사가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건너뛰어 버리니까 우리가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드 들어도 그렇고 유튜브 쇼츠 들어도 사실 여러분 절반 이상 다 놓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많이 비롯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학교 못 들어갔어요 할 때도 엔터만 쓰는 게 아니고 걔들은 got into를 써서 I couldn't get into the school of my choice, my dream college, dream school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결국 이런 거 같아. 내가 보니까 이 자꾸 한 단어에 늪에 빠지는 거야. ride, 타다. 그죠? 또 타다가 뭐가 있죠? 심지어 board, 타다. 이런 게 사실 원어민 기준으로 보면 어려운 단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 시각적으로 다르게 생긴 거야. 타다 하면은 타다가 이게 더 매칭이 되지. 지하철에 나 타니까 전화 끊어야 되겠다. 이럴 때 타다? get 하면 뒤에 잘 안 돼. 근데 이게 원어민들은 높은 걸 탈 땐 다 on을 써요. get on the plane. 그 다음에 get on the subway. 엘리베이터는 반반이야. 어떤 사람은 get in the elevator 하는 원어민도 꽤 있어. 근데 많은 경우에 getting on the elevato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동사에 전사 붙여가지고 쓰는 거에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되게 영어 스피킹 어려워질 겁니다. get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저항을 하시나요? 점점 빠져들고 계신가요? get into. 자, 이분은 이런데 상당히 능수능란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또 하나 이걸 내가 구사 못해도 알아야 되겠다 느낀 게 뭐냐면 왜 자꾸 한국말 머릿속에 떠오르고 영어로 옮기냐? 이 이유가 뭐냐? 저는 어떤 영어를 했느냐? 저한테 편집자님, 예물 계속 듣게요. 요즘 통화를 자주 하거든요. 책 빨리 쓰라고. 그러면 편집자님이 제우쌤, 물론 영상도 중요하지만 책도 열심히 쓰셔야죠. 라고 하면 예,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다음 챕터 바로 시작할게요. 이러면 항상 그거를 한국말을 영어인데 한국말 영어로 옮기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I will start 그 다음에 또 원어민한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바로가 right away지? 아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할까? immediately 이런 단어도 있더라. 즉각이니까. 아이, 스타트 마음에 안 들어. I will begin, you know. 그리고 찜찜해. Something is lost에 대해서 제가 강박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끝까지 얘기해. I will begin writing, you know. The next chapt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예요. 이거는 조금 과장되긴 했는데 이 늪에서 제가 벗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원어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렇지. 이러면은 사실 urgency, 긴박한 느낌 별로 안 들어.
그냥 그 중립적으로 묘사하는 느낌? 다음 월요일에 콘서트 시작합니다. 이런 건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느낌밖에 안 들어. 내가 하고자 했던 원래 뉘앙스나 인텐션은 다 로스트, 다 소실된 거야. 편집자님, 저 오늘 바로 지금 빨리 시작할게요. 이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원어민들은 I will get. 또 이 기본 get을 쓰고, get 가지고 의미가 안 되죠. I will get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올라타는 게 뭐죠? on이죠. 지하철에 올라타는 게 I'm getting on the subway죠. I will get on it right away. 근데 right away를 안 쓰고 이렇게 써오는 거야. I will get right on it.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지하철에 올라타거나 뭐에 올라타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거기에 올라탄다는 것은 바로 시작할게요 라는 특히 좀 프레셔를 당했을 때 빨리 할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미국 구어 영어의 주요 표현 방식이야. 이 표현 방식을 다 배제해버리고 한 단어만 막 외워서 시작하다는 begin, start 이렇게만 외워가지고는 영어 잘하는 게 쉽지가 않아. 얘는 왕기초를 위한 설명은 아니었고 영어를 그래도 조금 했는데 내 영어가 뭔가 원어민하고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사람은 당장 시작하셔야 돼. 이거 구동사 시작 안 하고는 청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솔직히 제가 그 피해자였고 어떤 방식으로 해도 안 들리더라고. 첫째 구어에서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I will get right on it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기본 동사 몇 가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당 갔어요. 식당 갔는데 토마토 파스타를 시키고 싶어. 그러면 우리 주문할 때 뭐 많이 쓰는 용어 뭐죠? 이제 이것까지 까먹으면 끝장나죠. 오늘 이렇게 어려운 공부한 건 다 공연불이 돼버린 거야. I will have 또 Can I get 또 I'd like.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야. 칠리를 빼고 주세요. 칠리 넣지 마세요 하면 결국 제가 뭐라 그랬냐.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문장을 못 만드니까 no 칠리라 그래. no 칠리. 칠리 no! 이렇게 하면 더 심각한 문제야. no 칠리는 그나마 괜찮거든 내기에는. 칠리 no가 웬 말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칠리는 넣지 마세요 이러면. 그 정도는 아주 잘하는 것이. without chili 하면 근사하다고 봅니다. 아주 소통이 잘 되는 분이시고요. 또 이제 이디엄이라든지 관용 표현을 많이 외우시는 분은 이런 영어를 하더라고. hold the mayo 이런 거. EBS 교육방송 이런 데 소개해주는 마요네즈는 빼세요. 뭐 빼서 할 때 걔들이 관용적 표현을 쓰는 거거든. 근데 관용적 표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기밖에 못 쓰는 거야. 딱 거기 음식 빼고 주세요 외에는 아무 데도 못 쓰는 거야. 나는 그걸 깨닫는 순간 관용 표현을 좀 멀리하기 시작했죠. 그럼 뭐를 외워야 되느냐? 이때는 leave out을 써요. 학생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용 표현도 많이 알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뭐를 처음부터 빼다 할 때 Could you leave out the chili please?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빼라는 얘기야. 느낌 오시죠? 그러면 leave out이 그런 거고 그 다음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회사에서 뒷담화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그 얘기는 쏙 빼고 하더라. 그 얘기 다 빼고 지한테 유리한 얘기만 해. 이런 영어를 다 영작을 1대1로 하니까 영어가 어려운 거야. 근데 leave out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걔는 자세한 내용은 다 leave out 했다. He left out the details.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순간 얘를 놓치면 영어 스피킹을 유연하게 잘하게 부드럽게 하기는 힘들겠다는 걸 점점 느끼면서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또 이건 너무 어려워요. 좀 쉬운 예문 들어주세요 하면 여러분 바지 좀 올려 입어 하면 풀 하면 땡기죠. 소통이 안 돼. pull the pants, 바지 땡겨. 야, 의미 통하는데 이거? 이러면 또 구동사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올리니까 뭐죠? up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쌤, 그러면 이런 동사 플러스 부사나 전사인 구동사는 시각적 묘사밖에 못하기 때문에 공부가 반쪽짜리 공부가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 얘들은 이 시각적 의미를 추상적 의미까지 다 땡겨서 어릴 때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인스타 이거 안 열리네? 이러면 우리 무조건 오픈만 하죠. 근데 얘는 I can't pull up Instagram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걔들 머릿속에는 인스타그램이건 네이버 앱이건 휴대폰의 안쪽에 스토어, 저장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불러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죠. 불러오기 실패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I can't pull up Instagram이라고 그러고 야 네이버 지도 좀 띄워봐. 이러면 pull up 네이버 지도라고 그래.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옛날에 오프라인 강의 강남에서 할 때 스크린 2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구글 사진 이미지 한번 띄워볼게요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영어로. 그러면 I'm going to pull it up on the screen이라고 그랬어.
그럼 띄우다도 부동사 풀업.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거를 땡겨 불러서 올리니까 풀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턱걸이 하는 거 몸을 잡아 당겨 올리니까 풀업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오늘 지금 시리즈물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영어를 건별 표현으로 다 외우려고만 작정하면 영어는 한도 끝도 없고 무한대인 느낌이 나요. 근데 기본적인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잡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설명하는 그 구동사들 이런 것들을 잘 잡고, 그런 걸 잡고 가면은 영어가 좀 확 뚫리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형용사 같은 것도 be지라든지 write 같은 걸 하나를 가지고 50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놔야 영어가 길이 보인다는, 끝이 보이지 안 그러면 끝이 안 보여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phrasal verb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구동사라는 것은 완전 완기초 학생들보다 영어를 그래도 좀 더 자연스럽고 원어민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더 효용성이 뛰어난 그런 공부인 것 같아요. 제가 충격을 먹었던 건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해화동에 가서 통번역대학원 입시반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대북 문제 이런 게 되게 화두였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다 할 때, 저는 그때 이 깨달음이 사실 가장 진하게 온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관계를 정상화시키다 하면은 normalize를 생각해요. normalize. 그리고 그래도 오늘 진짜 normalize네 이런 단어 알고 나도 영어 단어 좀 안다라고 좀 이상한 자뻑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선명하게 기억나. 그 친구는 그에 그냥 바로 합격하더라고, 통대. 걔가 통역을 시켰어요, 그 강사분이. 근데 남북의 이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육자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저걸 하면서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다 이럴 때 걔가 기억나. Get something back on track.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야. get을 쓰고 back을 쓰는 거야, 걔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normalize 쓴 사람은 awkward 하대, 강사쌤 말은. 그러니까 왜 awkward 하다라고는 자세히 설명 못 해주시더라고. 근데 걔는 결국 교포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다 국내에서 막 단어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정상화하면 normalize, 짧게 하면 shorten, 그 다음에 연기하다 하면 postpone 이런 걸 외워서 영어를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상하게 연기하다도 때로는 postpone 하니까 어색하대, 원어민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pushback을 해야 되는데 The meeting has been pushed back 해야 되는데 이 컨텍스트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뜻이 아주 선명한 단어들이 상당히 어색한 단어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푸시백이 원래 밀어서 뒤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렇구나. 여러 가지 사정상 회의를 2주 정도 뒤로 미루다 할 때 pushback by 2 weeks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저도 구동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특히 구어에서는 구동사를 너무 많이 쓰고, 또 제가 아까 이코노미스트 같은 잡지에서도 안 쓰느냐 상당히 많이 써요. 여러분 홀드백 같은 거 있잖아요. 붙드는 게 홀드잖아요. 이것만 외워서는 안 되는 거, 소통이. 홀드 해가지고 뭐 어쩔 거냐. 홀드백 하면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잡아 당겨가지고 못 나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역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우리 한국 여성들, 특히 워킹맘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육아다라고 할 때 holding them back 이래버려요, 원어민들이. 그러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취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뭐라도 좀 자기 소회 같은 걸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구동사가 사실 지금 쉬운 단어로 이루어졌잖아요. 기본 동사랑 전치사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대충 보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걸 알고 보니까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었겠다. 쉬우니까 그냥 뭐 대충 이런 뜻이겠지 약간 이렇게 넘겨짚고 갔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저는 이제 구동사 강의를 먼저 기본 동사를 들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기본 동사랑 구동사 강의가 되게 잘 맞는다고 느꼈던 게 그 기본 동사로 동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동사를 학습하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죠.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순서상으로 치면 기본 동사를 먼저 듣고 구동사를 꼭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기본 동사에서 멈추면 사실은 이제 소통이 다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옷 입으러 가면 옷 한번 입어봐도 돼야 하면 try on이잖아요. 그냥 try까지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 그러니까 옷을 입어보면 try on이고, 신제품을 써볼 때는 때로는 try out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bother,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자꾸 좀 회피하고 기피하는 것 같아.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한 단어로 명확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충격적인 순간은 저에게 상당히 많았어요. 걔 연애할 때 되게 빨리 딴 남자 만난다? 이럴 때 또 1대1 영작하면 She meets a new guy, you know, very soon 이렇게 영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영어를 내가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뭐냐면 she moves on really 뭐 이렇게 move on을 써버리는 거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원어민들이 실제로 뉴욕에서 시애틀에서 일상에서 자유롭게 쓰는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 학원 다닐 때는 그래도 원어민은 얘기하는 게 좀 들리다가 막상 실리콘밸리 발령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들린다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게 막상 미국 땅 가면은 우리 전혀 배려하지 않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냥 부동사를 써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어학원에서 와서 가르치는 외국인들은 우리를 좀 배려해 주잖아요. 그리고 티칭할 때는 얼마나 또 강의 듣게 하려고 또 천천히 얘기하고 막 친절하게 얘기하고 구동사 있어도 막 그게 어색해도 막 딴 거 쉬운 거 쓰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그런 거 같아. 걔 말 시키지 마. 끝도 없어. 이러면 he's very talkative 이렇게 한다 우리는. 끝까지 talkative밖에 안 해. Really talkative, you know? 이렇게 하겠는데 he goes on forever.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goon이 계속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말이 너무 많고 계속 정치 얘기 걔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라. 말이 2시간, 3시간 계속한다 할 때 그걸 알아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치가 느는 것이다. 이 말 꼭 해주고 싶어. 자녀들에게도 구동사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자녀들은 챕터북 동화책 있잖아요. 구동사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쌤 만나가지고 애들이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노출, early on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영어는 거슬리는 거야. early 하면 안 돼, 이때는. early on, 어릴 때부터 하면 early on이 있어야 그 뜻이 되고. figure ou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잖아요, 사실. 왜냐면 figure out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저는 이제 또 셔츠 같은 거 많이 입으니까, 요 브랜드는 M이 맞고, 저쪽은 또 스몰이 맞고, 이거, I can't figure out my size.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올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하거든요. figure out이 쉽지 않은 걸 알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 사이즈를 모르겠다 할 때 결국 어떻게 영어를 해왔다는 거죠? I don't know. I don't know. In that brand, you know, I'm M. In another brand, you know, I'm S. 이렇게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발음 잘 굴리고 말 빨리 하면 속을 수 있다니까?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는 아니야.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figure out은 제일 너무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것도 또 1대1 대응을 하면 막막하니 뭐예요? 라고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니고 I can't figure out what to do with the rest of my life.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I can't figure out my next move.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다 그렇게 하죠. 언제까지 I don't know why, I don't know 이것만 하거든. 안 된다. 쌤,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스피킹만 잘하는데 그래도 문법 최소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선 문장의 오형식은 용어 아무리 진부하다 누가 어떻다 얘기해도 알아야 됩니다. 1, 2, 3, 4, 5형식. 이거는 김조우 영어야 채널에도 있고 저희 영어 독립에도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 많이 했습니다. 꼭 보십시오. 두 번째, 전 중요한 게 시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제라는 게 단순히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미래 진행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도 있고 현재 완료도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완료 시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의 완료가 별로 발달이 안 돼 있어. 한국말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야, 그거 다 해놔.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그 안에 상태가 조금 숨어 있지만 영어만큼 섬세하지가 않아요. 근데 시제는 왜 중요하냐? 모든 문장에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에는 때로는 ed를 붙여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will을 붙여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have pp를 붙여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will be ing를 붙여야 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시제를 건너뛰고 말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적어도 구와 절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와 절. 구는 뭐냐? 딴 거 없습니다. 명사구, 전치사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어 동사가 다 갖춰져 있지 않은 짧은 의미 덩어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뭐냐 하면 the tall man in the corner. 코너에 있는 저 키 큰 남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구인데 우리가 스피킹 연습할 때도 문장 다를 하려고 자꾸 연습을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의미 단위로 the tall man in the corner, the tall man sitting in the corner 이렇게 하거나 자 헬스장 가기 전에 너 주로 뭐 먹니? 라고 하면 다 문장을 하기 힘들면 구라도 입에서 자꾸 내뱉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before the gym이라고 하는 겁니다. before the gym. 이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또 길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주어 동사와 이런 것들을 다 갖춘 한 문장을 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간다 헬스장에 출근하기 전에 이러면 I go to the gym. I usually go to the gym
before work.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절이거든요. 그 절, 이 개념은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영어 스피킹을 연습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토대와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스피킹 할 때 은근히 많이 쓰이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용어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동명사, 그 다음에 분사, 그 다음 투부정사 이런 것들을 옛날 문법서에서는 준동사라고 그랬어요. 동사에 준한다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분사 같은 건 뭐냐 하면 자고 있는 아이 하면 sleeping baby. 뒤에 명사를 두고 앞에 동사에 ing를 붙이면 됩니다. 깨진 유리 하면은 수동의 느낌이에요. 그럼 broken window 이런 것들이 분사인데 그런 걸 쓸 일이 꽤 많다는 거죠. 영어를 얘기하다 보면. 그리고 투부정사는 사실은 종류는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우리가 하다못해 I want to go to 어디 하는 것도 다 투부정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도 사실은 김재우 영어야 채널에 다 설명을 해두긴 했습니다. 영상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중요해. 부사절, 여러분 부사절은 매일 써야 되는 친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부사절이라는 게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when이죠. after죠. before죠. until이죠. 시간이에요. 이유는 뭐죠? because, since, as, now that 이런 게 그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now that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써줘야 소통이 원하는. 자, 이제 우리 유튜브 영상 촬영도 끝나고 수업 끝나서 회식 갈까요? 여러분, now that it's over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못 써. 우리는 그 결과 뭐만 쓰는 영어를 하다. 이건 중급용이에요. 부사절은. 기초는 부사절까지 공부하면 안 돼.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기초는 and, but, so 가지고 해도 돼. 중급은 내 영어는 왜 자꾸 두 문장으로 쪼개져요 하는 사람은 부사절 못 써서 그래요. 그럼 맨날 class is over, so let's go 이런 영어만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now that it's over, now that we are finished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부사절이에요. 그 종류가 뭐가 있다? 시간, 이유. 그 다음에 양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록 뭐만 하지만 이거야. although, even though 이런 것들이에요. 쓸 일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차 안 가지고 다닌다 이러면 I don't drive unless I really have to인데 unless라는 것을 쓰는 사람 많이 못 본 이유가 한국 교육 환경에서 unless를 매우 강조하지를 않았어. 독해할 때 빼고는. 근데 원어민들 진짜 unless 같은 거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아는 if절 이런 거 다 부사절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부사절 언제 기회 되면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법을 모르고는 영어 스피킹 할 수가 없어. 제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원어민에게 저하고 이번에도 책 한번 예문 만들어 봅시다. 하니까 영광이죠. 그렇게 주시면 영광이죠 할 때 I would be honored 할 때 would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냥 I honored 이렇게 영어를 할 수밖에 없다. 뒤에 중간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가정법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문법 종류가 너무 많은데 전치사 있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치사를 다 공부할 수는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이런 걸 해놔야 되는 거야. 몇 살 때 하면 s를 쓰고 at 25 이렇게 쓰고 나 20대 할 때는 in my 20s라고 쓰고 고유명사 회사 앞이나 이럴 때나 광화문이나 이럴 때 무조건 s 쓴다. at to some place 이렇게 쓴다. 근데 우리가 동네 할 때는 in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I live in 강남 이렇게 쓰죠. 그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어려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데 공간 면에 붙어있는 건 on the desk 맞아요. 그죠? 쉬워요. 근데 살짝 떨어져 있는 건 over예요. 따라서 hanging over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숯불에 구워야 고기는 제맛이 난다 할 때 meat tastes best when it's grilled over charcoal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이것은 이론적 지식을 넘어서서 그동안 you should use charcoal 숯불 써! 이렇게 영어 하던 것을 좀 더 세련 있게 바꿀 수 있는 게 전사거든요. 부사절 공부하고 가정법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 시제 너무 중요하다. 문장의 형식 알아야 된다. 구화절. 그 다음에 전사 공부는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가 제가 말할 때 필요한 문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다 하면 좋겠죠. 이외에도 어떤 분이 도치라 그랬고 또 많죠. 분사 공문도 있고 하지만 그걸 다 알고 스피킹을 하기는 힘들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지금 문법책을 이제 제가 지금까지 총 5권 중에서 학습서 4권 김재우 영어야 100, 구동사 100, 기초영어야 100, 기본동사 지금 교본문고 12주 오늘 기준으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 I'm actually in high demand.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문법책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좀 진작 원고를 퇴고를 했었어야 되는 시점인데 여러 가지 또 고민도 많고
또 어떤 구도를 맞춰서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특히 너무 아카데미가 문법책을 좀 쓰기 싫더라고요. 말하고 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문법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문법은 설명만 하는 문법이 아니에요. 꼭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will be ing 오늘 최근에 배웠잖아요. 언제 arrangement, plan, 스케줄 얘기할 때는 will be ing가 좋다. 근데 아무리 will be ing를 외웠어. Will you be joining us for dinner? I will be joining you. 외웠는데 입에서 안 나와.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나 아는데 왜 입에서는 안 나오지? 다 기계적 문법 지식에서 멈춰가지고 정신적 뿌듯함만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결국 생활형 예문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번에 안 그래도 우리 저 코엑스에서 뭐 하는데 옵니까? 오실 건가요는 are you going to나 will you예요. 근데 옵니까는 will you be joining us, will you be coming이 맞아요. 그런 거를 실제 맞다는 예문을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다가가려고 내년에 론칭을 하게 됩니다. 내년 봄쯤에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년에 또 문법 책과 인강으로 만나 뵙기로 하고 그 중간중간에 유튜브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